안녕하세요.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이거 시그널 어때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안녕하세요.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이거 시그널 어때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좀 줄이고 이렇게 소리 조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Y뉴스가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체적으로 정한 그 책을 읽어드리면서 또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거는 얼굴 보고 마주하는 오프는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나마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유튜브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책 읽어주는 여자 하면서 뭐 하니까 목소리가 정말 다들 너무 고우시고 아리따우시고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뭐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소리도 괜찮죠? 예, 적응되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책 열심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책을 지금 사무실에 이제 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거에 이제 한 3배 정도가 있었어요. 3배 정도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어떤 소설을 하나 읽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책을 모두 이렇게 불살라 버리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대학 전공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다 버리고 일기장도 한번 버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또 몇 년 후에 또 한 번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의 한 3배 정도가 이제 원래 분량이다라는 걸 자랑 삼아 뭐 다 읽지도 못했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읽을 책은 이야기 세계사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고요. 아이템북스라는 그 훌륭한 출판사에서 펴내셨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게 그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해서 협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책 읽어주는 여자를 시작한 계기가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드렸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시작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앞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온라인상에서나마 여러분들과 좀 친근해지고 또 좀 지루한 시간, 또 아주 미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140세, 150세, 뭐 200세까지도 될 거다.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바로 인문학이다. 근데 또 인문학 하면은 뭐, 문사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학, 뭐 역사, 철학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야기 세계사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헌법을 읽어볼까 했는데 법전을 저걸 한 몇백 페이지 될까요? 한 2000페이지 되나? 이걸 통째로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나눠서요. 했는데 저도 좀 읽다가 힘들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다지 이렇게 좀 즐겨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론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제가 또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야기 세계사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이템북스에서 펴낸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이고요. 영문 제목은 더 히스토리 오브 더 월드 이렇게 되네요. 이보영 선생님이 엮어서 옮기셨대요.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이거를 왜인지 모르겠는데 2권을 샀죠. 그때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근무했던 그 언론사의 그 데스크를 그분께 한 권을 드리려고 2권을 샀구나. 근데 결국에는 못 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2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책을? 책의 구성이 되게 알차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고대 이제 우리 인류 문명 시작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화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고대 오리엔트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고대 그리스의 세계, 그다음에 고대 로마 시대 세 번째가 그다음에 중세 유럽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 중세 유럽의 붕괴와 십자군 원정. 십자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다음에 7번째가 이제 유럽의 근대화와 르네상스. 그다음에 8번째가 시민혁명과 국가 통일이고요. 그다음에 9번째가 제국주의와 산업혁명 이렇게 되고 10번째가 세계대전. 현대 세계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국제연합의 창설부터 그다음에 베를린 장벽까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고대 오리엔트 요거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인류의 출현까지 4대 문명의 탄생. 4대 문명 여러분들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다 배웠죠? 저도 잘 기억 못 하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 수메르인의 종교, 수메르인 하면 우리 세기 문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그다음에 바빌로니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함무라비 법전까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문 용어나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상황 이런 거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몰라요.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추측이나 정황상 이렇게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들으시고 분명히 전공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올리시면 댓글을 만약에 달아주시면 그 전공자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저와 수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어쩌면 제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검색해보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대 오리엔트. 지구상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시작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다. 두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됐다. 나일강 하구와 메소포타미아 두 지역 사이에 펼쳐져 있는 동부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초승달 지역에서 최초의 도시가 나타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이곳은 인간들이 한 곳에 자리 잡고 농경사회를 이루려고 찾아낸 기름진 지역이었다. 이 두 문명의 뒤를 이어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과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도 문명이 발생했는데 이 네 가지 지역을 모두 합쳐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라고 한다. 인류의 출현. 인류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2만 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태어났으며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처럼 문화적으로 발전했다. 그때 살고 있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물학상 현재의 인류를 가리키는 학술어이다. 인류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 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1924년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니에서 발견되었는데 약 100만 년의 화석 인류이다. 이들은 유인원적인 특징이 있으나 완전히 서서 걸어 다녔다.
그러나 처음으로 돌을 깨어 연장을 만들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후로 연장을 만드는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으며 키도 1m, 20에서 30cm 밖에 안 되었고 뇌의 크기가 원숭이의 뇌 정도밖에 안 되었다. 10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이르러서야 직립인이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났는데 오늘날 인류의 주상으로 치는 화석 인류였다. 호모 에렉투스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불을 사용했고 돌로 만든 손도끼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네안데르탈인인데 이들의 화석은 1857년 독일 네안데르탈의 석회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와 유인원의 중간으로서 이미 석기와 골각기 동물의 뼈, 뿔, 엄니 등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1868년에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의 화석 인류인 크로마뇽인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크로마뇽인은 두개골의 특징으로 보아 지금의 유럽인의 조상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들은 동굴 안에 소나 말, 사슴 등의 벽화를 남겼다. 2만 년 전에 인간은 고작 사냥이나 식물 채집으로 살아오다가 대략 1만 년 전에 이르러서야 일정한 자리를 잡고 가축을 기르며 식물을 재배하였다. 4대 문명의 탄생. 인류는 그들의 주거지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 가장 일찍 태어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다. 이들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의 나일강 하구와 서남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펼쳐져 있는 동부 지중해 연안의 이른바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 불리는 곳에서 최초의 도시가 나타남과 동시에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다. 이 두 문명의 뒤를 이어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과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일어났다. 이들 문명의 4대 발생지들은 모두 지구의 북반구에 있고 큰 강을 끼고 있었으며 또 기후가 좋고 기름진 토지가 있는 지역들이었다. 이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점점 넓게 퍼져서 기원전 1000년까지는 오리엔트 전역에 영향을 끼쳤고 인도 문명의 영향력은 아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퍼졌으며 중국 황하 문명은 극동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름진 초승달 지역.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있다 했으며 북쪽으로는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동쪽으로는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 안에서도 지중해 연안, 특히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는 대단히 기름진 곳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상류로부터 흘러온 기름진 흙을 강 유역에 쌓아 놓았으며 이것이 해마다 쌓였으므로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쉽게 지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두 강의 강물이 넘치는 시기가 같지 않아 짐작할 수가 없었고 규모도 달랐다. 또한 강물이 넘친 뒤에는 땅이 늪지대로 변했는데 그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잘 빼야 했다. 더욱이 여름에는 비가 제때 오지 않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관계시설, 즉 물을 보내고 빼는 시설이 필요했다. 기원전 27세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의 남동부에 옮겨온 수메르인들은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카드인들보다 이러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했다. 수메르인들은 수로와 저수지를 잘 만들었고 이 사실들을 근대에 들어와서 투르크족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그들의 농경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메르 문명. 수메르인들은 땅이 기름진 초승달 지역의 동부 산악지대에서 살다가 메소포타미아의 남동부 지역으로 옮겨왔다. 그들은 처음에 거주지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새로 옮긴 메소포타미아 남동부 지역도 완전한 미개 지역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쇠붙이와 돌을 함께 사용하는 문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곳에 수메르인들이 나타난 때는 기원전 3500년 경이었다. 이 무렵에 수메르인들은 이미 문자를 쓰고 있었으나 그들의 문자가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수메르인들이 처음으로 썼던 문자는 상형 문자였는데 이 상형 문자는 형체가 있는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낱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테면 산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산의 모양을 그려야 하고 새를 나타내려면 새의 모양을 그려야 했다. 그러나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뒷날 그들은 쐐기 모양으로 뜻을 나타낸 서령 문자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설과 영웅들의 이야기 등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뼈나 갈대 줄기를 펜으로 삼아서 점토판 위에 서령 문자를 적고 불에 구워 보존했다. 뒷날 인들이 이 서령 문자를 간단하게 만들었으며 이 페키니아 문자의 모음이 보태져서 오늘날 쓰고 있는 알파벳의 근본이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돌이 매우 귀했으므로 수메르인들은 진흙을 빚어 만든 벽돌로 집이나 필요한 건물들을 세우고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로도 만들었다. 또한 수메르인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인구 1만 명 정도의 도시국가를 여러 개 건설했는데 그 도시국가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었으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고 성 밖으로 빙 둘러 연못도 파놓았다. 주민들은 주로 도시 주변의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이었으나 목수, 도자기공, 대장장이 등도 있었다.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승려인 사제 계급이었고 화폐는 쓰이지 않았으며 농민과 장인 간에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수메르인의 종교. 수메르인은 우주가 맨 처음에 신에 의해 창조되어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면서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우주 및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은 초기의 전설과 신화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우주 최고의 신으로 안을 섬겼는데 안은 신들의 회의를 이끌고 나갔으며 그의 아들 엔릴은 대기와 폭풍과 홍수의 신이었다. 엔릴이 다스리는 자연현상들은 수메르인들이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엔릴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떠받들었다. 엔릴은 전쟁의 신이라는 지위도 갖게 되었다. 그 밖에 대지의 여신 닌후르사그, 물의 신 엔키, 그리고 사랑의 여신 이난나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들 중에는 자신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엔릴은 디프루시를, 이난나는 우르크를 다스렸다. 신은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어 자기에게 봉사하라고 했으므로 인간이 그 뜻을 어기면 곧 파멸을 맞게 된다. 그 예로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역사 시대의 대홍수와 관련된 홍수 신화를 들 수가 있다. 그 밖에 기본적인 신화나 의식, 그리고 신들도 수메르인들의 계승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인들의 문학 작품은 주로 신화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많은 신화와 전설들은 각 도시의 건설자와 유명한 왕들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주제나 내용은 도시의 건설자, 왕들과 신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메르의 도시 우르의 제3왕조 기간 동안에 서사시로 쓰여져서 점토판에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르크시의 왕이었던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 유프라테스 강가의 우르크시에는 길가메시라는 용맹스러운 왕이 있었는데 그는 싸움터에서는 용감했으나 백성들에게는 포악무도한 왕이었다. 이에 백성들은 길가메시의 포악무도함을 견디다 못해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고 신들은 회의를 열어 의논한 끝에 왕을 혼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진흙으로 엔키두라는 인간을 만들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에 보내어 자라게 하였다. 엔키두는 맹수들과 함께 살면서 강하고 용맹스럽게 자랐다. 한편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소문을 듣고 그를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 아주 예쁜 미녀를 밀림 속으로 보냈다. 얼마 후 맹수들과 자라 아무것도 모르는 엔키두는 난생 처음으로 보는 미녀에게 홀딱 반해 날마다 빈둥거리며 지냈다. 그러나 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엔키두가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쳐 주었고 엔키두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미녀를 뿌리치고 길가메시를 혼내주기 위해 우르크시로 떠났다. 엔키두가 우르크시에 다다랐을 때 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그때 징소리와 피리소리가 들리면서 신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길가메시 왕의 행렬이 나타났다. 행렬이 시가지를 지나서 신전 앞에 이르자 왕이 가마에서 내려 신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 군중들 속에서 엔키두가 뛰어나와 왕을 가로막으며 내가 신들을 대신하여 그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왔다면서 싸움을 걸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도전을 받아줄 것을 승낙하고 대결하였다. 이에 왕은 엔키두의 도전을 받아들여 싸움을 벌였는데 두 사람의 실력은 막상막하여서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싸우는 도중에 왕은 엔키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싸움을 그치고 친구가 되자고 말했다. 이에 엔키두도 왕과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되었으므로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왕과 엔키두는 길을 떠나 모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모험은 점점 지나쳐서 나중에는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 특히 여신 이슈탈의 황소를 죽인 사건으로 신들의 큰 노여움을 산 나머지 엔키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왕은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나머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아서 길을 떠났으며 길가메시는 온갖 고생을 겪은 끝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슈로파크라는 마을에 사는 우투나 피슈팀이라는 노인이었다. 왕은 그 노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으나 노인은 딱 잘라 거절했다. 그래도 왕이 끈질기게 애원을 하자 노인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 노인은 자신이 겪었던 홍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왕은 곧 노인이 가르쳐 준 곳으로 가서 그 약초를 손에 넣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우르쿠시로 향했는데 그가 우르쿠시 근처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다. 왕은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냇물을 발견했다. 왕은 우선 피곤한 몸을 냇물로 씻으려고 옷을 벗어 약초와 함께 두고 냇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뱀 한 마리가 기어다니다가 약초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기어갔다. 왕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나왔으나 약초는 뱀이 이미 먹어버리고 없었다. 왕은 엔키두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한탄하며 우르쿠시로 돌아갔다. 그 뒤 길가메시 왕은 영원히 사는 길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남동부의 정치 질서는 아모리인과 엘람인의 침입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이 남아있었지만 그 세력은 몹시 약했다. 그 뒤 유프라테스 강가의 마리와 티그리스 강가의 아슈르 같은 도시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중심은 북쪽으로 옮아갔다. 그리고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이 바빌론의 자리를 잡았다. 이 무렵 바빌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으나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을 끌어들여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하여 함무라비 왕 때 크게 일어났으며 이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그 세력 밑으로 들어갔다. 또한 바빌로니아 왕국은 행정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모든 계층에게 공평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수도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남쪽과 북쪽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으나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민족들처럼 바빌로니아 왕국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북쪽에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의 새로운 민족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인도 게르만어족에 딸리는 민족에는 그리스어족, 인도, 이란어족, 알마니아어족, 아르메니아어족, 게르만어족, 켈트어족, 이탈리아족 등인데 이들은 아리아계의 산악 민족인 카시트족과 함께 바빌로니아를 정복했다. 그러나 이들 민족들은 바빌로니아의 문명만은 없애지 않았는데 그것은 침입자들이 스스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인들은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함무라비 법전이다. 바빌로니아인 인류에게 이 법전은 기원전 1700년경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서 서령 문자로 쓰여졌다. 함무라비 법전은 약 2.5m 높이의 둥근 기둥같이 생긴 현무암에 민법, 상법, 소송법 등 282조의 법을 새겼으며 여기에는 눈에는 눈, 뼈에는 뼈, 이에는 이라는 법조문도 들어있다. 이보다 앞서 수메르, 아카드인들도 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무라비 왕은 그 법률을 한데 모아 고쳐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을 펴낸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무렵의 사회가 세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지배 계층은 사제, 대를 이은 귀족들이고 일반 서민 계층은 상민과 농민들이며 제일 낮은 계층은 노예들이었다. 따라서 함무라비 법전은 세 가지 형태의 법조문이 각 계층에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같은 계층끼리는 평등하였다. 고대 사회의 형법을 살펴보면 대개 신분의 차이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랐으며 함무라비 법전의 특색은 이러한 계층의 차이를 법으로 확실하게 표현한 데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죄에 대한 형벌이 원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귀족 계급들에게는 그 처벌이 몹시 심했는데 만일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귀족도 눈을 멀게 하는 벌을 주었다. 그러나 귀족이 다른 계층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벌이 조금 가벼웠다.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은 1만화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은 2분의 1만화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달라서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가해자의 신분이 낮을수록 형벌이 무겁게 내려졌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여자도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노예도 돈으로 자신의 자유를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달랐네요. 그 고대 시대에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 좀 긴장되네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한꺼번에 확 발전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재미있게 책 읽어드리기를 약속을 드리면서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는요. 지금 계획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조금 길면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탑재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심심할 땐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경원일보 황민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진짜 뉴스 팟캐스트, 이거는 이제 시사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프로거든요. 그것도 심심하실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성시경 씨의 잘 자요 이런 거 하면 돌맞겠죠? 네, 그럼 이만 총총총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